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러나 알케타스는 자기가 지휘하는 마케도니아군은 안티파테르와 싸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크라테루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자기들의 사령관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명령을 거절하였다. 한편 네오프톨레무스는 그 전부터 에우메누스에게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곧 발각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소환 명령을 받자 이를 거절하고 에우메누스와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여기서 비로소 에우메누스는 미리 공을 들인 수확을 거두게 됐다. 그의 보병은 참패를 당하였으나 기병 많은 대승리를 거두어 적의 군수품을 모두 빼앗았다. 그리고 적의 방진 부대가 패배를 당하고 혼란 속에서 도망치는 것을 전병력을 동원하여 추격하였다. 그는 끝내 적군이 무기를 내던지고 자기를 섬기겠다는 맹세를 받아냈다. 네오프톨레무스는 자기가 간신히 모은 나구병 중 몇 명을 데리고 크라테루스와 안티파테르에게로 도망쳤다. 이보다 먼저 그들은 에우메누스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기들 쪽에 가담하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하면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병력과 영토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적인 안티파테르와 화해하고 크라테루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라고 권고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에우메누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나의 원수인 안티파테르가 특히 나의 친우에게 전쟁을 걸어온 지금 벼랑간 그 사람과 화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라테루스가 페르디카스와 공정하고도 동등한 관계에서 휴전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킬 의도가 있다면 나서서 중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테루스가 침략해올 경우에는 나는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불당한 불의에 저항할 것이며 페르디카스와의 신의에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 회답을 받은 안티파테르는 시간을 두고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네오프톨레무스가 전쟁에서 돌아와 패전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즉각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두 장군 중 한 사람이 그러나 가능하다면 크라테루스가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마케도니아군은 누구나 다 절대적으로 크라테루스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그가 출진하여 태가 넓은 마케도니아식 투구를 보여주고 음성만 들려줘도 에우메누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은 모두가 기순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실 그 말대로 크라테루스는 마케도니아 군들로부터 대단한 희망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서거한 뒤로 병사들은 극도로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이라면 누구나 그가 자기들을 가장 아껴주었고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에 문란하고도 사치스러운 풍속을 쫓기 시작하였을 때 그것을 제지시키느라고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늘 자기 나라 마케도니아의 미풍양속을 지키게 하느라고 애쓰다가 대왕의 미움마저 사게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크라테루스는 안티파테르를 킬리키아로 보내고 자신은 네오프톨레무스와 대병력을 이끌고 에우메누스를 치기로 하고는 진군해 왔다. 에우메누스가 최근 거둔 승리에 도취되어 주연을 베풀고 병사들은 난장판이 되어 있으리라고만 판단하고서 불시에 그를 공격하자는 생각이었다. 에우메누스는 크라테루스가 공격해오지나 않을까 하는 미구심에서 그를 맞을 준비를 갖춰야만 하였다. 그것은 장군으로서 별로 잘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적에게는 물론 아군 병사들에게도 감추고는 적이 크라테루스군이라는 것을 아군 병사들에게조차 비밀로 해두었다는 것은 과연 명장다운 솜씨였다. 그는 네오프톨레무스와 피그레스가 약간의 카파도키아와 파플라고니아 기병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고 속였다. 그런데 충돌하기로 결심한 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 이상한 꿈을 꿨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둘이 있었는데 바야흐로 각자가 몇몇 방진 부대를 지휘하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은 미네르바 신이 한편은 케레스 신이 돕고 있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다음 미네르바 신이 도운 사람이 지고 케레스 신이 곡식 이삭을 모아서 그것으로 관을 만들어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졌다.
이러한 꿈을 꾼 에우메누스는 이 꿈이야말로 곧 비옥한 땅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기로 한 자기에게는 더 다시 없는 길몽이라고 해석하였다. 그 무렵 들판에는 곡식의 씨를 뿌려서 온 들판이 어린 싹으로 덮여 평화를 상징하는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적군의 안부가 미네르바라고 하면 알렉산드로스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더욱 대담해져서 그는 또한 그에 지지 않는 암호를 정하였다. 즉 케레스 하면 알렉산드로스라고 대답하도록 전군에 지시하고 밀 이삭으로 관을 만들어 쓰게 하였다.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전 마케도니아 군에게는 크라테루스와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아레타바주스의 장군 파르나바조스와 테네도스 출신의 포이니스가 지휘하는 두 외국인 기병대로 하여금 싸우게 하였다. 그러면서 적을 보는 즉시 적이 이야기를 걸거나 쉬거나 구원병을 요청할 여유를 주지 말고 질풍처럼 덤벼들어 공격하라고 특명을 내렸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울 적이 곧 크라테루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 크라테루스에게로 귀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그 자신도 그의 정예기 비비왕 300기를 이끌고 전선에 우익으로 나가 네오프톨레무스를 공격하게 하였다. 조그마한 산을 지나자 크라테루스군의 모습이 저만큼 앞에 보였으므로 노도처럼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것을 보고 크라테루스는 깜짝 놀랐다. 마케도니아군이 틀림없이 기순해 올 것이라고 한 네오프톨레무스의 말이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은 네오프톨레무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주위에 있는 병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전진에 용감히 싸워달라고 부탁하였다. 최초의 전투는 격렬하였다. 창이 있는 대로 산산조각이 나자 칼을 든 백병전이 벌어졌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크라테루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요기될 만한 짓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적을 베어 죽였고 많은 공격을 겪게 하였으나 마침내는 트라키아 병사가 던진 차기 겨드랑이를 맞고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말에서 떨어지자 많은 병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옆을 그냥 지나갔다. 다만 에우메누스의 부하 장군이 하나인 고르기아스가 그를 알아보고 말에 서내려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크라테루스를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에우메누스는 네오프톨레무스와 맞붙어서 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원수간이었지만 처음 부딪혔을 때는 서로 보고서도 몰라봤다. 그러나 세 번째 부딪혔을 때에는 서로를 알아보고서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 두 장군이 마치 군선이 서로 맞부딪히듯이 말을 마주치면서 부둥켜안고 상대방의 투구와 어깨에 걸친 갑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둘 다 함께 땅에 굴러떨어져 뒹굴면서 싸웠다. 네오프톨레무스가 먼저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에우메누스가 그의 넓적 다리를 칼로 찌르고는 에우메누스가 먼저 일어섰다. 네오프톨레무스는 한쪽 무릎을 딛고 버티고 서서 싸우다가 다른 쪽 다리마저 찔렸다. 네오프톨레무스는 땅에 쓰러져서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목에 칼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다. 네오프톨레무스에게 뿌리 깊은 중호감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에우메누스도 땅에 쓰러지면서 네오프톨레무스에게로 덤벼들어 그가 아직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서 욕을 하며 갑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칼로 네오프톨레무스는 에우메누스의 사타구니를 찔렀다. 그것은 그에게 부상을 입히기보다는 오히려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찌른 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는 대수롭지 않았다. 에우메누스가 네오프톨레무스의 시체에서 갑옷을 벗기고 보니 그는 두 팔과 허벅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에우메누스는 아직도 전투가 계속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을 타고는 아군의 좌익으로 급히 달려갔다. 거기서 크라테루스가 이미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곁으로 말을 몰아갔다. 그러나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는 말에서 내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양손을 그의 가슴에 얹어줬다. 그리고 크라테루스의 반복한 운명을 슬퍼하며 이렇듯 불운을 몰라온 네오프톨레무스를 원망하였다. 에우메누스의 이번 승리는 요전번 승리가 있은 뒤로 열흘쯤 지나서 얻은 것이었다. 전력과 용기를 똑같이 발휘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는 크게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일개 낯선 외국인이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용감하고도
저명한 인사들을 물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자기 부대에서 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었다. 한편 네오프톨레무스의 이번 패전 소식이 페르디카스의 귀에 들어갔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모든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그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 피살됐다. 그 때문에 마케도니아군은 분개하여 에우메누스에게 사형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안티고노스와 안티파테르가 합동작전을 연기하여 에우메누스를 공격해왔다. 에우메누스는 이다산 기슭을 지나다가 거기서 방목하고 있는 왕립 군마 사육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말을 약탈하였다. 그런 다음 그렇게 한 이유를 사육장 감독자들에게 적어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티파테르는 에우메누스라는 녀석이 제법 재반 사물을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놈에게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놈이 그 대가를 받으려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는 껄껄 웃었다고 한다. 에우메누스는 사르디스 근방에 있는 리디아의 들판에서 안티파테르 군과 싸울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감점이 기병에 의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클레오파트라에게 자기의 위세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다가는 안티파테르를 도리어 노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며 크게 두려워하는 바람에 에우메누스는 프루기아 지방으로 진군하여 켈라이나의 시에서 월동하였다. 이때 알케타스와 폴레몬과 도키무스 장군이 누가 총사령관직에 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는데 이것을 지켜본 에우메누스는 그대들은 남을 다스리다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모르는가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 에우메누스는 또 병사들의 밀린 금료를 3일 내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농장과 성을 거기 살고 있는 주민과 가축과 함께 팔아버렸다. 그것을 찬산 모든 장군과 장교들은 에우메누스로부터 공성기계를 받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 다음 전리품을 자기들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밀린 금료를 말끔히 치러줬다. 이로써 에우메누스는 또다시 인기를 끌게 됐다. 그러자 누구 이건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100탈렌트의 상금과 그 밖에 또 큰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적의 전단이 진영 주위에 뿌려졌다. 이때 마케도니아인들은 크게 화를 내고 그때부터 마케도니아의 정예군인 1000명을 줄여서 호위대로 편성하여 계속 그의 신변을 지키고 밤에는 몇 교대로 나누어 엄하게 그를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병사들은 이 결의에 흔연히 복종하였으며 왕이 충신에게 주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명예를 에우메누스로부터 기꺼이 받았다. 행운이 잇따라 생기면 졸장부라도 기고만장해지며 마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처럼 어느 정도 위험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란 재난에 처하고 아군에 부딪혔을 때 그 진가를 한층 더 발휘하는 법이다. 에우메누스야말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부하 한 명의 배신에 속아 카파도키아 지방의 오르키니의 전투에서 안티고노스에게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패하고 퇴각할 때 그는 배신자가 적에게로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고 재빨리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도망칠 때 추적해오는 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여 몰래 적의 눈을 피하여 어제 싸웠던 싸움터로 다시 돌아와 거기다 지인을 쳤다. 거기다 전사자들의 시체를 이웃 마을들의 집에서 뜯어온 문짝과 창문을 태워 화장한 다음 분묘를 만들었다. 안티고노스가 나중에 그곳을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에우메누스의 담력이 크고 결심이 확고한데 매우 탐복하였다. 나중에 에우메누스는 안티고노스의 진영에 공격을 가하여 그의 군수품을 모두 빼앗고 노예와 자유인을 다같이 포로로 삼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면 재빨리 퇴각하는 데 방해될 게 뻔했다. 그리고 안이한 생활이 젖으면 계속되는 행군과 승리의 원인이 되는 지구전을 감행하여 적을 후퇴시키는 그 고생스럽고 위험한 군대 생활을 싫어하게 마련이었다.
그는 그것이 매우 걱정됐다. 그러나 그때 그는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약탈품으로부터 부하들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기병대를 동원하여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동안 모든 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적장은 메난데르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액정을 생각하여 충고하는 것이라며 군수품을 가지고 전선을 어서 떠나라고 하였다. 기병대가 접근할 수 없는 이웃 야산의 기슭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위험을 의식한 메난데르가 신속히 군수품을 싸가지고 진영을 떠났을 때 에우메네스는 공공연히 그의 적호병을 발견하여 적의 상태를 살피게 하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기병대를 출동시켜 죽게 싸울 태세를 갖추라고 하였다. 그러나 적호병이 돌아와서 메난데르가 너무나도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그를 포로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하였다. 에우메네스는 낙심하여 비탄에 젖은 듯한 태도를 취하며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른 길로 후퇴하였다. 메난데르가 이것을 나중에 안티고노스에게 보고하였는데 마케도니아인들이 모두 에우메네스의 처사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의 천성이 착한 데서 온 소치라고 돌리고는 자기들의 처자가 모두 노예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구해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안티고노스는 반갑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들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 짐이 될까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에우메네스는 매일 도망가 방랑을 일삼다가 마침내 많은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해산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다. 그 자신은 카파도키아와 라카오니아의 접경에 있는 노라라는 곳에 기병 500기와 중장보병 200을 이끌고 피신하여 있으면서 많은 신복들을 일일이 포옹해주며 떠나도 좋다고 허락해줬다. 안티고노스는 이 요새 앞으로 와서 포위하기 전에 에우메네스와 회담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에 대하여 당신은 당신을 대신하여 장군이 될 많은 신복 부하들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당신이 인진을 보내어 안전을 도모해 주어야 회담에 응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안티고노스가 이 대답에 대하여 어찌하여 우더른을 몰라보느냐고 다시 회답을 보냈더니 에우메네스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한 나를 이겨낼 사람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지 않소. 결국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네스가 제의한 대로 그의 주축하가 되는 프톨레 마이오스를 성 안으로 보내왔으므로 에우메네스는 그때서야 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아 과거에 다정하게 지낸 친구인 양 서로 끌어안았다. 긴대화가 오갔지만 에우메네스는 좀처럼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거나 휴전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다. 둘이여 자기 영지를 돌려줄 것과 페르테카스로부터 받은 모든 권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것을 보고 거기 배속한 사람들은 그 배짱과 용기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에우메누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실제로 구경하려고 시민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실로 크라테레스가 전사한 이래 그들의 병사내에서 화제에 오른 인물은 에우메누스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티고노스는 병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앞으로 밀려드는 병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면서 비키라고 명령하였지만 끝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에우메누스를 두 팔로 끌어안고 호위병을 시켜 그들의 접근을 막고서야 간신히 요새 안으로 그를 호송해줬다. 그 후 안티고노스는 노라 주변에 성벽을 쌓고 성을 포위할 만한 충분한 병력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군대는 철수시켰다. 이렇게 되자 에우메누스는 완전히 포위당한 격이 되고 말았다. 요새 안에는 물과 곡식과 소금은 충분히 있었으나 다른 음식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병사들을 차례차례로 자기 식탁에 초청하여 온화하고도 다정한 태도로 대접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진 속에서, 그러니까 전진이란 말은 전선의 그 먼지, 그런 말입니다. 전진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온 사람이었으나 피부가 고와서 노인같이 보이지 않았고 사지는 마치 조각적 조화미를 갖춘 청년 못지않게 섬세하였다.
대단한 운병가는 아니었으나 화술은 박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의 소환집에서 그 편륜을 엿볼 수 있었다. 성 안에 갇혀있는 병사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있는 곳이 둘레 2펄롱에 지나지 않는 한정된 공간이었으므로 사람도 말도 다같이 운동도 하지 못하고 먹고만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길이 21피트가량 되는 방을 병사들의 운동실로 할당하고 그 안에서 처음에는 천천히 걷게 하다가 차츰 빨리 달리게 하여 운동과 오락을 겸하게 하였다. 포위가 장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을 때 안티고노스는 안티파테르가 마케도니아에서 사망하고 카산데르와 폴리스페르콘이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서 양자간의 분규가 심하다는 소식이 접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기야말로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인 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그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우메누스의 조력이 절대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에우메누스의 친우며 같은 카르디아 출생인 히에로니무스를 보내어 휴전을 요청하였다. 히에로니무스는 안티고노스가 보내는 휴전 협정서를 에우메누스에게 전달하였다. 에우메누스는 그것을 보고 거기다 수정안을 첨부하여 두 안건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가를 포위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군에게 물었다. 안티고노스는 의례상 왕실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휴전 협정서의 초두에 가볍게 언급하고 그 후반부에 있어서는 자기 일만 길게 늘어놨다. 그러나 에우메네스는 여기에다 이것에다 수정을 가하여 안티고노스뿐만 아니라 왕비 올림피아스와 왕실 전체에 대하여 충성을 선수한다고 하였다. 마케도니아군은 에우메누스의 이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포위를 풀고는 그 수정된 협정서를 안티고노스에게로 가지고 가서 어서 선서하라고 종용하였다. 한편 에우메누스가 노라 성 안에 가두어 두었던 카파도키아의 인질들을 모두 돌려보냈더니 그 친구들이 곤마와 마차 끄는 짐승과 천막을 보내줬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는 병사들을 또다시 모아 1,000명가량의 기병들을 조직해서 안티고노스의 수중에서 빠져나왔다.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누스를 또다시 포위하여 가두라고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시한 대로 협정하지 않고 에우메누스의 수정안을 시인한 마케도니아 군인들을 몹시 질책하였다. 에우메누스가 노라성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 안티고노스의 세력이 막강하게 커진 것을 시기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중에는 왕비 올림피아스에게서 온 편지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남긴 어린 왕자가 신변이 위험하니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밖에 에우메누스는 또 폴리스 페르콘과 필리포스 왕으로부터 또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카파도키아군의 총사령관직을 맡길 테니 제발 안티고노스를 정벌하여 달라. 퀸다에 있는 국거에서 500탈렌트를 꺼내어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보충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금은 별도로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아르기라스피드스 연대의 지휘관들인 안티게네스와 테우타무스에게도 보냈다. 그들은 이 편지에서 그 에우메누스에게 표면상으로는 존경과 친절의 마음을 나타냈지만 내심으로는 시기와 경쟁심이 가득 차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필요 없다는 듯이 받기를 거절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여긴 에우메누스는 그것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통제할 수도 없었고 복종하지도 않았으므로 에우메누스는 그들의 야심과 경쟁심을 교묘하게 극복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꿈속에 나타나 호화찬란하게 장식한 구강에 좋은 천막을 들이우고 그 안에 왕자를 놓고는 거기서 어전 회의를 열면 자기도 참석하여 왕의 명의로 행하는 모든 군무를 관장하겠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안티게네스와 테우타무스는 문간이나 기웃거리며 에우메누스를 만나보고 의논하고 싶은 생각은 통 없었지만 에우메누스의 꿈에 나타난 대로 하면 자기들에게도 이로울 것만 같아서 이 말을 믿었다. 따라서 그들도 자기 진영 내에 왕 전웅에 큰 막사와 왕자를 설치하고 그것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막사와 왕자라고 부르며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 모든 중요한 군무의 자문에 응하였다. 그 후 그들은 아시아의 랩으로 전진하였는데 행군 중 친구인 페우케스테스를 만났다. 그 밖에 또 다른 태수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끌고 온 군대를 안티게네스와 테우타무스의 원정군에 합쳤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그들이 이끌고 온 막강한 병사들의 수와 위용을 보고서는 사기가 높아졌다. 태수는 한 도시의 수장을 나타내는 말 같은데 오늘날로 따지면 시장 그 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군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서고 기질이 전체적이고 난폭해졌고 자기들이 왕이라도 된 듯이 일상생활이 사치스러워져 갔다. 만인들의 아부의 허영심만 늘어났으며 시기와 음모로 싸움을 거듭하였다. 한편 두 사람은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무조건 아부하며 그들에게 향연과 제사용 경비를 대주었다. 그래서 마침내는 군의 규율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병영은 태폐한 항연장으로 바뀌었으며 병사들은 아나무 인격으로 자기들의 장군을 투표로 선출하자고 나왔다. 에우메노스는 이 두 장군이 서로 모함하며 자기를 두려워하여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돈이 필요한 채 보이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꿨다. 그것은 그를 죽이는 날에는 구워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을 삼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의 적들의 재산은 그의 신변을 지켜주는 보신책에 구실을 하였고 그는 돈을 차용함으로써 몸의 안전을 지키게 되었다. 표면상 전쟁의 위험이 없는 동안에는 마케도니아군도 페르시아 장군들의 농간에 넘어가 자기들에게 선물이나 주며 호위병을 거느리고 총사령관인 제하는 사람들에게 아부하였다. 그러나 안티고노스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오자 진정한 장군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그때서야 에우메누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는 잘난치 하던 장관들도 모두가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그가 임명하는 대로 아무 불평도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런데 안티고노스가 파시티그레스 강을 건너려고 하였을 때 강기슭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적군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몰랐다. 다만 에우메누스만이 그것을 간파하고 안티고노스를 강둑에서 맞아 조우전을 전개하였다. 조우는 뜻 아시죠? 조우하여 싸웠다. 그게 조우전입니다. 그는 안티고노스의 병사들을 모수히 죽여 강을 적의 시체로 메우고 4,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다른 장군들이 연회나 성대하게 베풀고 흥겨워할 때 군을 지휘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에우메누스 하나뿐이라는 것을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였다. 마케도니아군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페우케스테스가 병사들에게 큰 연회를 성대하게 베풀어주고 일개병졸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제물로 바칠 양을 나눠줬다. 그러므로 정권의 인망을 한 몸에 모아 총사령관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의 군이 전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에우메누스는 그때 공교롭게도 중병 중이었으므로 그를 지키는 소수의 병력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가마에 실린 채 주력 부대에서 조금 떨어져 후미에서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들이 다소 전진하였을 때 뜻밖의 적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적은 저만큼 앞에 서 있는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금빛 찬란한 갑옷과 등에 가마를 얹은 코끼리들과 싸움터로 나갈 때의 관례대로 자줏빛 군복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봤을 때 마케도니아군의 선봉부대는 행군을 멈추고 큰 소리로 에우메누스를 불렀다. 그가 와서 지휘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병사들은 땅에 엎드려 동료들에게 전진하지 말자고 서로 일렀고 상관들에게는 에우메누스가 나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말고 어리석게 싸워서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우메누스는 가마를 나르는 병사들을 재촉하여 달려와서 가마 양쪽에 포장을 밀어제치고 자기 편 병사들을 향해 오른손을 저어 보였다. 이것을 본 아군 병사들도 마케도니아식으로 그에게 인사한 뒤 방패를 집어들고 단창으로 두들기며 한우성을 올렸다. 자기들의 장군이 왔으니 이제는
적에게 얼마든지 덤벼보라는 신호였다. 안티고노스는 그가 붙잡은 포도들로부터 에우메네스가 가마에 실려 다닐 만큼 건강을 잃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병에 걸려 있는 이상 나머지 장군들을 섬멸하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그들의 길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자꾸 보니 적의 전선이 철통같이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는 깜짝 놀라 얼마 동안 진격을 멈췄다. 그러다가 부대의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마를 보고는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큰 소리로 웃어대며 측근들에게 말하였다. 오치, 저기 보이는 저 가마가 암만 해도 조화를 부리는 것만 같군. 그리고 군대를 돌려서 정권을 흩어시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지를 정하였다. 그러자 에우메누스 군은 적이 도망친 것으로 알고 우쭐하여 다소 여유가 생겼으므로 장군들이 나태해진 등을 타서 가베니 지방의 1,000펄롱이나 되는 전역에 걸쳐 흩어져 그의 겨를 보내기 위하여 야영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안티고노스는 물이 없는 지방의 가장 험한 길을 지나 갑자기 진격했다. 적이 이렇듯 겨울에 야영하느라고 널리 흩어져 있을 때 기습작전을 가하면 적의 병사들이 재빨리 모여들어 즉시 장군들의 지휘를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광막한 벌판을 통과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강풍과 심한 추위에 부들부들 떨어야만 하였다. 그것은 행군에 큰 지장이 되었으며 병사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공경을 피하는 길은 많은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를 몰아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느라고 적에게 그들이 접근하였다는 것을 들키고 말았다. 산악지대에 사는 야만인들이 사막을 내려다보다가 그들의 눈에 띈 수많은 모닥불에 깜짝 놀라 그 소식을 페우케스테스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냈다. 이 소식에 접하여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란 페우케스테스는 다른 동료 장군들도 자기 못지않게 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선 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도주하면서 모을 수 있는 대로 군대를 모으리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에우메네스는 페우케스테스가 벌벌 떨며 걱정하고 있는 것을 진정시키고 적의 공격을 예정보다 3일은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장군들을 설득하여 우선 월동 중인 진지로부터 병사들을 긴급히 한 군대로 집결시키게 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장군들과 함께 말을 몰고다가 적의 동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고지에 이르러 거기다 모닥불을 피우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산에도 병사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계획이었다. 18.